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엔 매일경제 이상훈입니다.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권리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요즘 그분들이요. 선거제도를 바꾼다고 하면서 연동형 캐비니, 석패율제니, 이중등록제니 뭐 이렇게 하면서 알기 어려운 온갖 규칙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선거 제도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먼저 각 신문 일면 기사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입니다. 기사가 이쪽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토부 SRT 정규직 전환 과정 감사 착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SRT 수서 고속철도 이용하시는 분 참 많죠. 그런데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 뭔가 좀 문제가 있었다. 정부가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국토부는요, 엉터리 채용에 대해서 감사를 한다고 합니다. 2017년 5월 이전의 입사자는 근무 평점 최하위인데도 정규직이 됐고요. 반면에 2018년 2월 이후 입사자는 우수 사원에 선정됐지만 탈락했다는 겁니다. 무슨 기준입니까? 시기가 그럼 이 사이에 중간에 낀 직원들은 좀 뭔가 억울하다는 느낌도 들 것 같으네요.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뭔가 들여다본다 이런 기사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사진 밑에 있는 기사 좀 봐주시죠. 강남 대 비강남 갈등 불질은 한국판 주택 카스트다. 카스트. 인도의 신분제도 지금은 폐지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나라 집에, 주택에 카스트 같은 그런 계층이 있다는 겁니다. 이른바 강남과 강남이 아닌 곳 이런 차별, 구별이라고 할까요? 이런 인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가진 건 강남 집 한 채인데 무슨 죄인가? 앉아서 몇 억 벌었으면 세금 내야 한다. 뭐 이런 주장들이 또 맞서고 있어요. 최근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뭐 보유세 엄청나게 늘고 대출도 막히고 하니까 그런 사안과 관련된 겁니다. 고가주택 증세, 거주지 계급론으로 비하하고 있다. 전문가들은요. 자산가들 피해자 아니다. 양질의 주택 공급 정책 선행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내놓고 있는데 한국판 주택 카스트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에요. 이 기사도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정부 고위직도 1주택 외엔 팔아야 한다. 얼마 전에 청와대 발로 청와대 직원들, 고위직 직원들은 수도권에 2채 이상 갖고 있으면 한 채만 남기고 팔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청와대를 넘어서 정부 전체로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다음은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미군 순환 배치, 한국이 비용대라. 순환 배치요? 이 순환 배치라는 건요, 미국 본토에 있던 군인들이요, 우리나라로 들어왔다가 근무를 하고 다시 또 미국으로 가고 왔다 갔다 하죠. 지금 주한미군 중에서 일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동하고 왔다 갔다 하는 비용까지 다 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주한미군 우리가 분담금에서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미국이 또 새롭게 요구를 한 거예요. 보겠습니다. 드하트 방위비 분담금 미국 협상 대표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거기서 몇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최종 합의 금액 처음과 다를 것이다. 50억 달러보다 적게 요구한 듯하다. 그럼 이게 뭡니까? 처음에 그냥 세게 한번 불러봤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셈이에요. 지금 이렇게 되면요. 그러면서 미군 순환 배치하는 비용까지 대라 이렇게 된 겁니다. 협상해 넘어가게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사진을 좀 봐주시죠. 여기 보시면 한 여성이 트럼프 대통령의 얼굴이 크게 그려진 뭔가 편발을 들고 있죠. 그런데 단어가 이렇습니다. 크리미널, 범죄자라고 써 있고요. 여기 보면 임피치, 탄핵입니다. 탄핵. 지금 미국 하원에서 탄핵 절차,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절차가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아마 지금 이 시간쯤이면 투표가 아마 진행 중이지 않을까 싶어요. 탄핵 소추안 표결이 진행 중일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요,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전화를 하면서 본인의 대선 경쟁자 뒷조사를 좀 해달라고 뭐 이렇게 부탁했다는 게 폭로가 되면서 논란이 됐죠. 그 이유로 지금 미국에서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인데 탄핵 심판대 오른 트럼프. 오늘 하원 표결 결과 전 세계가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명기사 짚어봤고요. 오늘 네 분 패널 나오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나오셨고요. 박창환 장한대 교수, 조대진 변호사, 조대원 전 지역경제진흥원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달 주요 이슈들을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4가지 준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요. 세종시 집.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낳고 있습니다. 많은 공무원들, 특히 고위직 공무원들 세종시로 행정수도가 이전된 지 거기에 집을 장만한 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2채 이상 팔아라 이런 분위기잖아요. 세종시 집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보수의 품격.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관련해서 오늘 이런 제목이 붙은 기사가 있더군요. 보수의 품격과 관련돼서요. 그리고 신의 악수. 신의 한수란 표현은 통상 많이 쓰죠. 굉장히 절묘한 수다. 그런데 그 반대말일까요? 신이 악수를 둔 셈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수가 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는요. 시골 의사. 의사분들이 근무를 대도시에 근무할 수도 있고요. 시골의 동네 병원에 근무할 수도 있고 뭐 대학병원에 근무할 수 있는데 시골 의사분들의 월소득이 가장 높다. 뭐 이런 분석이 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 키워드로 오늘 내용 정리했고요. 첫 번째 이슈는요. 키워드 첫 번째. 세종시 집에 관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매일경제입니다. 청와대에 이어 정부 고위직도 집 한 채 빼고 팔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홍남기 부총리가 어제 기자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뭐 간담회에서 밝혔는데 청와대 솔선수범에 정부도 따라야 한다. 그러니까 집을 좀 파는 게 좋지 않겠냐.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팔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요. 그러면은 고위직이 일단 대상자인데 그럼 몇 명이나 될까 따져보니까 이렇군요. 1급 이상, 정부 부처의 1급 이상 390여 명 영향권에 있다. 이분들 갑자기 어제부터 지금 고민이겠는데요. 지금 집에 들어가서 부인분들하고 또 상담도 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요. 내용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요. 어제 얘기한 말입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2채 이상 집을 보유한 청와대 비서관급에게 1채, 한 채만 남기고 처분할 것을 권고한 것은 정부 고위 공직자들에게도 적용된다고 본다. 이게 청와대만 한정된 거 아닙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경제부총리가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요. 이게 권고로 들릴까요? 아니면 꼭 지켜야 되는 어떤 지시로 들릴까요? 또 있습니다. 청와대가 부동산 안정을 위해 솔선수범하는데 정부 고위직 공직자들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홍 부총리는 지금 가진 이 주택 보유상이 어떻게 되냐면요. 경기도에 수도권에 한 채가 있고요. 세종시에 부장권이 한 채가 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세종시 부분은 지금 전매 제한 때문에 팔지 못하지만 그게 다 지나면 매각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근데 많은 이 장관 또는 차관들, 고위직 공무원들을 그 부동산 보유형을 보면요. 수도권, 서울 등 수도권에 하나 정도가 있고 세종시에 집을 하나 갖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많은 경우는 세종시를 판다거나 팔 것 같은 이런 분위기가 지금 형성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다음 기사가 있네요. 보시죠. 장차관들 서울 놔두고 세종만 판다. 똘똘한 한 채 지키기다. 이게 이상하게 가잖아요. 좀 이렇게 되면요. 이게 좀 분위기가. 공무원 특별 분양받은 세종시의 집. 시장에선 이미 오를 만큼 올랐다. 뭐 이런 판단도 있다고 그러네요. 차익 남긴 재테크일 뿐이다. 이런 시각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뭐 여기 보시면 주요 장차관들 뭐 부동산 현황이 쭉 있는데 상당수가요 세종시에 이 주택을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한 채만 남기고 팔아라 분위기니까요 세종시 거를 다 내놓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간단하게 하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부의 정책 의지와 가용한 수단이 있는지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확고합니다. 이번 대책은 주택 투기 소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주택시장을 거주 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함입니다. 네, 뭐 며칠 전에 이른바 12.16 집값 대책을 발표하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굉장히 강하게 의지를 담아서 얘기했죠. 그 이후에 청와대에서 한 채만 남기고 팔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나왔고요. 그리고 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다시 한번 이거 공직사회 전체로 좀 적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 세종시 집이 좀 사람들이 관심을 끌고 있는 거예요. 윤영걸 전 대표님, 예. 진짜 세종시에만 매물이 많이 나오게 생겼어요. 지금 예. 보면요. 그러니까 이번에 부동산 대책이 서울 그중에서도 강남 부동산을 잡기 위한 대책이잖아요. 그렇게 보였어요. 그렇죠. 그걸 대책을 초강력 대책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청와대 노영민 비서실장이 우리부터 팔자. 그러니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우리도 팔자. 이렇게 나왔는데 정작 팔아야 되려면은 서울을 팔든지 서울 중에서도 강남을 팔아야 되는데 다 세종시를 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어긋난 거죠. 여기 표현이 기사의 표현이 똘똘한 한 채는 남긴다고 이렇게 돼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대책에도 똘똘한 한 채를 위한 세금 공약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랬으면은 사실 공무원도 사유재산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함부로 팔라고 할 수는 없는 건데 그래도 정 판다면은 서울을 팔아야죠. 근데 그게 그렇게 판단하기가 쉬울까요? 그게? 원래 쉽지는 않. 공무원들이 세종시 많이 갖고 있는 게 서울에서 집을 갖고 있는데 근무지가 세종시로 옮기니까 왔다 갔다 하기 뭐니까 또 세종시 특별 분양을 공무원한테 해줬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싸게 많이 입주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엉뚱하게 저렇게 파는 거죠. 저는 블랙 코미디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왜? 지금 상황이요? 죽음, 뭐 고통, 뭐 비극을 갖고 웃음 소재로 해서 블랙 코미디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블랙 코미디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어떻게 우르르 공무원들이 팔겠다고 하는데 저게 잘못해서 또 이번 대책이 약발이 받아서 폭락을 하면은 공무원들만 싹 빠졌다고 또 비난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점에서 팔고 나갔다라는 소리가 나오겠네요. 또 오르면 저런 대책을 왜 내놨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이러기도 어렵고 저러기도 어렵고 그런 그렇죠. 겁니까? 그럼? 모든 게 교각사루라고 소뿔을 잡으려다 소를 지금 잡는 거예요. 뭐든지 전공법으로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과거 역대 대통령 중에서 부동산만 보면은 제 기자 경력으로 볼 때는 제일 잘한 사람이 노태우 대통령하고 이명박 대통령이었어요. 제일 못한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이고. 왜? 부동산만 보면 노태우 대통령은 일산, 삼본, 분당, 평촌 4개 신도시 비롯해서 200만 원 공급을 해버렸어요. 그때는 정말 안정돼 있었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도 요거도 가면서 청계산 밑에 저 내곡동, 자곡동, 우면지구 풀어서 졌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내내 싸움만 하고 짓진 않다가 막판에 가서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비교적 그 다음 노무현 대통령 다음에 안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부동산을 풀려면 두 가지부터 풀어야 돼요. 공급을 늘려야 되고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급 해제해서 무산시킨 게 25만 가구거든요, 서울에. 그런 것부터 살려줘야 되고 또 하나는 금리가 지금 1.25%입니다. 금리가 너무 낮아요. 미국이나 일본이 부동산 안정된 게 금리 올리면서 안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금리, 공급 이거부터 저는 해야지 근본적인 건 놔두고 괜히 공무원들 집 팔으라고 하는데 엉뚱한 세종시 가서 팔고 이거는 얼마나 답답하면 내년 총선 앞두고 저런 것까지 하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그건 효과가 없으니까 그냥 보여주식 쇼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정부의 대책은 주로 대출을 좀 죄거나 아니면 세부담을 늘리거나 이런 쪽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윤영걸 대표께서는 그거 말고 공급과 금리 부분도 좀 손질을 해야지만 근본적으로 뭔가 해결될 것이다. 이런 좀 약간 제안 섞인 발언을 좀 해 주셨어요. 관련 기사가 더 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평가가 좀 들어 있습니다. 최근 상황에 대해서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거 뭐 어서
많이 들어보던 무슨 광고 문구 같기도 하죠. 그런데 공무원 다주택 팔아라 이 얘기입니다. 이제 홍남기 부총리의 얘기를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는데 위에 한 줄을 붙였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렇다 보니까 세종시 집이 많이 나오게 생겼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또 이 기사도요. 1급 이상 600여 명 중 200여 명 다주택이다. 공무원들 이런 또 볼멘 소리가 나오나 봅니다. 아니 우리가 뭐 투기도 아닌데 이건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소리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상황이 되다 보니까 두 채를 갖게 됐는데 그것도 뭐 서울에 하나 있고 지역에 하나 있는데 이것도 팔으라 그러니까 이런 소리가 나오나 보여요. 학계에서는 이거는 집값 잡기 도움 안 되는 쇼다. 이런 또 혹평이 또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자, 박장하 교수님. 참 부동산 문제 어렵습니다. 참 우리나라 거의 모든 국민의 생활과 연관이 되다 보니까 참 얘기도 많고요. 어려운 주제이긴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 이 상황 쇼입니까? 아니면 정부가 절박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모습입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도 뭐 블랙 코미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 솔선수범은 예.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요. 안 하는 것보단 그래도 이거라도 하는 게 낫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우리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예. 좋은 쪽에서 보면은 재테크라고 얘기하지만 예. 사실은 부동산 투기입니다. 아. 자, 투기라면은 예. 우리가 흔히 이제 아파트 분양 예. 당첨권을 갖다 로또 맞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로또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너무나 세금이 좀 약한 부분이 있어요. 아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예. 노태우 이명박 정부 때가 예. 좋았다. 왜 공급을 늘렸으니까 예. 그랬는데 공급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투기판이요. 강남에서 강북으로, 강북에서 수도권으로 지금 수도권 전역이 투기판이 됐고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이 있었다고 수도권을 보시는 묶으니까 거네요. 이제는 지역으로 투기판이 커졌습니다. 또 지역을 묶으니까 다시 예. 강북으로 오고요. 예. 그래서 지금 1가구 2주택 지금 이제 한 채를 팔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한 채를 파는 거를 솔선수범한다고 파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본질적인 문제는 예. 우리나라에서 종부세로 1가구 2주택자들에 대해서 중과세하는 인원이 지금 최고 세율이 3.2%밖에 안 되는데 그 대상 되는 사람이 수십만 명도 안 됩니다. 지금 그 소위 공시지가 9억 원 이상에 대해서 예. 1가구 2주택 해당자가 예. 우리나라의 2.5% 60만 명도 지금 예. 안 돼요. 그러니까 딸랑 그 60만 명도 안 되는 사람들한테 중과세하고 있고 나머지는 예. 세금 얼마 내고 있지도 않아요. 예. 그러니까 1가구 2주택 3주택 가지고 있는 게 고통스러워야지 시장에다가 빨리 팔 텐데 오히려 1가구 2주택 3주택자들한테 예. 오래 가지고 있으면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세금을 깎아줍니다. 이게 뭐 장기 보유 뭐 예. 할인 그래가지고 예.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에 있어가지고 1가구 2주택을 솔선수범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1가구 2주택을 가지고 있는 즉 투기로서 돈을 버는 것보다 예. 그 투기로서 가지고 있는 게 더 고통스러울 만큼 세금을 부과해야지 예. 안 그러면은 모든 국민들이 정말로 생업에 종사하면서 근로의욕이 오히려 떨어지고 예. 상대적 박탈감만 가지고 있거든요. 자고 나면 1억씩 올랐다라고 예. 하는 지역들이 있는데 예. 내 집도 마련하지 못하거나 예. 아니면은 소위 말해서 휴거, 그다음에 빌거, 예. 뭐 아파트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거지로 취급하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예. 이런 분위기에서 정말로 돈 있으면은 영혼까지 저당 잡혀가지고 다 대출 예. 받아가지고 아파트 사는 이런 분위기를 잡으려면 예. 소선수범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중과세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두 분 말씀 들어봤는데요. 지금 관가에서 청와대를 중심으로 이제 확산되고 있는 두 채 이상 팔아라. 이거는 분명히 좀 블랙 코미디다. 두 분인데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일치가 된 것 같은데 다만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맞는가 그런가에 대한 부분에서는 공급이나 금리 부분이 추가돼야 된다는 이런 생각이 있으신 분이 있고 다른 쪽에서는 지금 정부가 하는 대출과 세금 정책 더 강하게 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의견이 있는데 조대원 전 원장과 조대진 변호사 짧게 두 분이 그 두 가지 나눠진 의견 중에 어느 쪽이신지 한 분씩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조대원 전 원장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지금? 뭐 정책은 결국은 예. 필요한 곳에다가 예.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집이 필요한 곳에 집을 지으면 그 집값이 떨어지게 되고 집이 없는 곳에다가 집을 지으면 공급이 확대돼 가지고 예. 사람들이 집 가질 기회가 더 생기는 예. 겁니까? 현재 이 문제가 발생된 게 사실은 강남에 있는 선호하는 지역의 집값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죠. 기형적으로 오르니까 이걸 잡겠다고 현 정부가 정책으로 접근을 한 건데 충분한 준비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에 자기들이 가졌던 그 이상적인 생각만 가지고 접근하다 보니 강남 집값은 계속 오르고
또 신도시 주변에 기존에 있는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는 그 1기, 2기 예. 신도시와 서울 사이에 예. 더 가까운 곳에다가 또 3기 신도시를 짓는다고 하니까 집값이 폭락하고 전세 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진 자는 더 가지고 또 겨우 한 채 마련하든지 안 그러면 집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어려워지고 이런 게 현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되는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정책이 복잡하게 되면 쉽게 생각하면은 지금 조대원 전 원장 말씀대로 강남에 대한 집, 강남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집값이 계속 오른다. 그러면은 강남이 아닌 다른 곳에 강남과 버금갈 정도의 가치가 있는 공간과 집을 많이 지어주면은 될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뭐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도 있어요. 조대진 변호사, 지금 상황을 좀 어떻게 보세요? 모든 정책이 바라볼 때 비판하는 건 쉽고 말은 예. 쉽죠.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제 그게 실질적으로 주도해 나가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게 어려운 상황이 있고요. 직접 실무를 하면 항상 어려움이 생긴다 그래요. 예, 보면은. 그렇죠. 그리고 홍남기 그 경제부총리도 여러 가지 방안에 따라서 예. 지금 이런 그 제도를 그 방안을 지금 말해놓지 않았습니까? 예. 네, 발표를 했는데 좀 선의를 좀 먼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설선수범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라고 예. 말씀 주셨듯이 저도 예.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예. 물론 좀 더 세밀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만은 예. 그러니까 정부가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부터 고쳐 나가야겠다라는 그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라는 예. 부분을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아까 왜 세종시부터 파느냐 예. 이런 비판도 있었는데 그건 예. 지극히 일부적인 얘기라고 보여지고 세종시보다는 서울 쪽에 예. 그 생활의 근거지가 더 많았으니까 그렇겠죠. 세종시를 또 정리할 수밖에 실제 없었던 거주하는 곳은 서울이나 수도권인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생활의 근거지를 정리를 할 수는 없지 아.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실질적인 투기가 아니라는 그런 좀 선의적인 방법으로 봐야지 이게 알겠습니다. 전부 다 원발에 오줌 누기다는 식으로 비판을 하게 되면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조대현 전원한테 짧게 뭐 반론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아니 정부한테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예. 선의를 갖고 뭐 열심히 하고 이걸 원하는 게 아니라 잘하길 바라는 겁니다. 아. 일을 맡은 사람한테는 그래서 뭐 공무원들이 집을 2채 가지고 3채 가지고 이런 걸 사실 서민들이 예.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예. 내 집 한 채 가진 사람, 예. 대출럼에서 넣는 사람은 그 집을 예. 잘 지켜서 우리가 이자 내고 예. 집값 내서 내 집을 잘 지킬 수 있고 서민들은 내 집 한 채를 가질 꿈을 계속 꿀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거지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의 선의 이해하겠다. 그 말씀이다. 그러나 제발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지금. 어렵습니다. 이 집 문제, 주택 문제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서요.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제는 이런 표현이 적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쇠돌이 한돌을 이겼다. 이세돌, 바둑의 이세돌 구단과 AI 한돌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AI와 어제 한판이 있었는데요. 이세돌 구단이 이겼습니다. 여러 가지 스토리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요. 보겠습니다. 국내 바둑 톱5 다 꺾은 AI 한돌. 그런데 이세돌 구단의 78번째 수 매직에는 당했다. 그러니까 어제도 인간이 AI를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단순히 그냥 이겼다라고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AI 한돌 젖바둑 학습 2달밖에 안 돼서 그러니까 평범한 보통 승부할 때보다 승률이 훨씬 낮은 8% 손밖에 기록을 못했다. 이세돌 78번째 수 예상 못한 건 의외다. AI인데 그걸 왜 예상 못했을까? 뭐 이렇게 반응을 보였어요. 알파고 때와 달리 정상적인 수인데 이게 뭐 묘수라고 하기도 어려운데 이거를 왜 못 읽었을까? 뭐 이런 반응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매직이라고 표현을 하고 뭐 어떤 신문에는 신의 한 수라고 그러는데 이세돌 구단은 스스로 그냥 평범한 수를 둔 건데 AI가 이걸 잘 못 읽은 거다. 이렇게 또 해서 이렇게 되면 AI를 제작한 쪽에서는 좀 이게 좀 난감해지잖아요. 이런 설명이 되면요. 그래서 다음 기사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바둑 초보도 아는데 센 돌, 여기서 말하는 센 돌은 이세돌 구단을 말합니다. 센 돌 맞은 한돌 AI, 어이없는 신의 악수다. 신의 악수. AI가 신의 악수를 뒀다는 거예요. 신은 악수를 안 둘 텐데 지금 표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당초엔 3년 전 이세돌과 대결한 알파고보다 높은 수준의 기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를 받았어요. 이게 지금 NHN의 인공지능이거든요. 근데 신진서 등 국내 톱5와 대국에서도 전승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죠. NHN, 버그 시스템 오류 아니다. 바둑 AI들이 쉽게 놓치는 수다. 이건 AI, 그러니까 약간 좀 변칙에 가까운 그런 거는 AI들이 잘 반응을 못한다. 뭐 이런 뜻일 수도 있어요. 일각에선 한돌 능력, 이거 좀 별거 아닌 거 아닌가. 뭐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뭐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합니다. 여기 이세돌 구단이 이전 뭐 기자회견하면서 소감을 밝히는 모습인데 일단 이겼으니까 편안하겠죠. 얼굴은. 오늘도 또 있습니다. 요 대국이요.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올해 초 저희 국내 프로 탑5에 해당되는 기사분들한테 전승을 했죠. 프로 기사들한테 한 90에서 100% 정도 승률이 나온다. 이거는 알파고 때랑은 틀린 게 정상적으로 받으면 안 되는 세였다면 이번에는 사실 너무 당연한 세였거든요. 그걸 준비를 많이 했는데 허무하거든요. 이 상국에 좀 한돌이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네, 이세돌 구단이 뭐 이기긴 이겼는데 좀 허무하다. 내가 뭐 이렇게 이기려고는 생각 안 했는데 이거 좀 이상하다. 그러면서 오늘 뭐 내일 계속 있는데 좀 기대해 보겠다. 이런 소감을 좀 내놨어요. 자, 바둑의 일가견이 있으신 조대현 전 원장님. 제가 아주 직접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어제 그 대국이요. 예. 뭐 젖바둑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뭐 설명이 있습니다만 이세돌 구단이 잘한 겁니까? 아니면 AI 한돌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사실 바둑을 제가 잘 뜨는 건 아니고 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려면 예. 지난번에 알파고한테 이세돌 구단이 지고 난 뒤에 예. 마치 자신이 그 인간들 대표에 나갔는데 기계한테 진 것처럼 예. 너무 상처받고 책임감을 느끼는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는데 예. 오늘 저렇게 활짝 웃으시는 모습 보니까 저도 마음이 너무 밝고 한번 근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좀 가벼워졌을 예. 수도 있죠, 그게. 그리고 이제 이 기사를 분석을 하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 이세돌 구단의 승리 원인 중에 하나가 전문가들이 바라봤을 예. 때 평소 공격적인 스타일을 버리고 수비 전략을 취한 게 승리 핵심이었다. 이런 내용을 나오는 걸 보고 예. 역시 그 본인의 스타일을 고집하지 않고 이 상황에 맞아서 철저하게 자기가 실패하고 잘못한 거를 분석하고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수정하고 한 것들이 참 이 이세돌 구단이 대단하다. 그러면 변칙 또는 아니면 유연함 뭐 이런 건가요? 예, 그럼?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우리 사회로 적용했을 때 예. 현재 아까 제가 말했던 부동산 정책 예. 현 정부의 정부 관계자들도 이세돌 구단이 취한 이런 스타일을 좀 배워야 되고 예. 뭐 저희 한국당도 예. 리더십 있는 갑자기 분들이 한국당 얘기가 바둑 얘기가 왜냐하면 섞여 제가 들어갑니다, 한국당에 지금요. 속해 있다 보니 예. 한국당에 있는 분들도 이런 이세돌 구단의 마음을 좀 배워서 유연하게 상황을 보면서 맞춰가 행동해야 된다. 좀 교훈을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조대현 전 원장께서 한국당에 몸담고 계시니까 갑자기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시나 봅니다. 예. 저 모습을 보고요. 윤영거 전 대표님. 예. 사실 이세돌 구단은 어떻게 보면 인간 대표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AI하고 연속해서 대국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첫 대국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데 그 문제 가장 주목을 받았던 78번째 수 어떻게 보면은 평범한 수라고 하지만 약간의 변칙일 수도 있고 예상을 못한 수일 수 있어요. 그거에 AI가 당황했다. 그 이후에 AI가 무너져버렸다. 이런 분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형 AI거든요. 예. 과거에 알파고는 예. 그 미국 구글에서 만든 예. 건데 이건 한국형 알파고인데 예. 뭐 잘 만들었다고는 하지만은 어제 뭐 버그 얘기도 좀 있잖아요. 예. 좀 아직은 좀 미숙한 뭐 NHN AI가 측에서는 뭐 아니냐.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 좀 더 들여다보겠다고 그렇죠. 했어요. 국내 뭐 유명한 그 바둑 프로 선수 5명을 연달아 이겨서 예. 안정됐다지만은 어제 NHN에서 개발한 게 한돌이 조금 부족한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동안에는 맞바둑만 이렇게 뒀는데 예. 어제는 이세돌 기사가 예. 2점을 깔고 시작했고요. 그 젖바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젖바둑에 대해서는 연습이 좀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젖바둑을 또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일단 상대편에게 조금 더 점수를 주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2점을 먼저 깔고 예.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좀 연습이 안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뭐 이세돌 그 프로의 예. 그 능력, 그 겸손함. 예. 지난번에도 알파고 졌을 때 그런 말 했잖아요. 예. 인간이 진 게 아니라
내가 졌다. 그 겸손함, 그 굉장히 멋있는 말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세돌 예. 기사를 평가를 하고 싶지만 예. 저는 NHN에서 개발한 예. 한돌이 예. 저는 아직도 좀 많이 부족한 거 아니냐. 어제 저는 좀 바두고 잘 모르지만 그거 좀 봤는데 예. 너무 좀 그 집에만 집 짓는 데만 좀 연연하는 것 같고 그 78수 그쪽은 예. 좀 어이없는 수라는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직 한국에서 개발한 한돌은 좀 많이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박찬환 교수님. 저는 신문 기사가 잘못 나온 것 같아요. 그래요? 이세돌의 도전이 아니고요. 예. 한돌의 도전이었습니다. 한돌의 도전이었다. 그렇죠. 이제까지 한돌은 그 소위 일반 대국, 정상 대국에서는 진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 알파고가 벌써 몇 년 전 얘기입니까? 2016년 예.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기술인데 예. 오히려 한돌이 규정, 일반 그 대국의 틀을 예. 넘어서는 2점을 깔아주고 하는 전바둑을 했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지게 된 건데 예. 저는 그 우리나라 언론이 집중해야 될 것이 예. 이제는 인간과 기계의 대결이 아니라 예. 미래 산업, 즉 AI가 현주소가 어디까지 왔는지 아. 지금 정확도가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스피커도 굉장히 보편화돼 있고요. 또 통역기계도 이제 굉장히 보편화돼 있습니다. 예. 자, 이런 것들이 좀 더 정확도가 올라가는 것 이게 바로 AI에서 추구하는 딥러닝들이 발전해서 우리 사회에 미치고 있는 영향들이거든요. 예. 좀 그런 점에서 이세돌의 도전이었다기보단 예. 한돌이 새로운 영역에 도전한 거다. 즉 규격화되지 않는 비정형화된 것에 인공지능이 도전한 거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거는 이런 도전을 높이 사야 되고요. 우리 AI의 현주소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이런 후속 기사들이 좀 앞으로 나와서 우리 지금 어린 아이들이 예. 또 학교에서 공부하는 친구들이 이런 분야로 향후에 예. 우리의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고민점으로 늘렸으면 좋겠다. 이걸 바둑에서 단순한 바둑으로만 예. 치기에는 예. 앞으로 여기에서 먹고 살 일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렇죠. AI는 분명히 기술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만듭니다. 인간과 AI 대결 묘사되지만 그 AI는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이 바둑 대구를 보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아마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냐면요. 역시 상황에 적응하는 거 그리고 유연한 태도 이거는요. AI가 아직 못 따라옵니다. 사람을요. 사람의 진정한 능력은 유연성에 있는 게 아닌가 싶으네요. 근데 우리 사회 유연한 거 맞습니까?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꾸만요. 자, 이번에는 정치권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는데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관련된 기사가 오늘 좀 나와 있습니다. 보시죠. 달라진 황교안. 달라졌다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군기 잡고 투쟁 주도. 왜 이런 모습일까라고 설명을 했어요. 그럼 여기 답이 있겠죠. 뭐라고? 단식 뒤 흔들리던 리더십을 다 잡았는데 패스트 트랙 그리고 조국 정국을 거치면서 자신감을 회복한 듯하다. 굉장히 뭔가 군기 잡고 강해졌다는 거죠. 공천 물갈이 앞둔 위기감도 한몫했다. 그러니까 이런 위기감 앞에서 뭔가 강한 모습을 보이겠다. 뭐 이런 결심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에 대해서 약간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본 기사 같아요. 근데 다음 기사는요. 좀 다릅니다. 보겠습니다. 이쪽입니다. 실종된 보수의 품격. 보수의 품격이라는 게 어디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보인 모습을 말하는 거겠죠? 황교안 극성층 앞세워 마이웨이. 이 기사는요, 앞에 기사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평가가. 사흘째 국회 앞에서 패스트트랙 규탄 집회를 갔는데 연일 강경 일변이다. 당 내외에서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기사 다릅니다, 지금요. 자, 그럼 여기서요.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는데 황교안 대표의 최근 발언 수위가 높다는 평가 꽤 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앞장섭시다. 예산안 날치기 국회의장 문희상은 사퇴하라! 날치기 반대! 도대체 듣도 보도 못한 의장입니다. 듣도 보도 못한 국회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어요. 이거는 국회가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런 엉터리 국회의장 대한민국의 수치입니다. 갑자기 이거 만들어가지고 민주당과
군소 여당들 자기 말하자면 돌만이 뭐 이런저런 표 얻어가지고 다 모으면 160석 되고 180석 되고 말하자면 공수처는 친문 개입사포예요. 이런 거 이 현대 문명 시대에 이거 허용해서 안 되겠죠? 네, 강한 발언 요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주제와 관련해서 아침엔 매일경제 시그니처 코너입니다. 빈칸 채우기 지금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패널 분들이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럼 문제 드리겠습니다. 보시죠. 거친 막말, 강성투쟁, 황교안의 무엇. 5글자가 들어갑니다. 지금 상황을 묘사한 표현입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의 모습을 요 빈칸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힌트는 5글자라는 것. 그리고 또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부제를 보시면요. 요 제목을 보시면 힌트가 있습니다. 태극기 부대 등 강성 세력 항복판에 섰다. 연일, 도둑, 막은, 이런 발언들. 굉장히 거친 발언이죠. 이런 쏟아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보셨지만요. 무슨 게슈타포,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자 강성 지지층만 보다 중도층 놓칠 수 있다. 당내에서도 이렇게 되면 총선에서 불리하다. 이런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회의 때 지금 굉장히 진지하고 무거운 얘기하고 있는데 졸고 있다. 이렇게 약간 좀 뭔가 면박을 줬다는 기사가 있었잖아요. 지금 황교안 대표 리더십 분명히 당내에서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런데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여당 쪽에서도 반응이 좀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자유한국당을 정말 잘못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제 국회 침탈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서 한마디 사과도 없이 어제도 불법 시위대를 국회로 끌어들이려고 했다고 합니다. 어제 하루 귀를 의심할 만한 폭언을 쉬지 않고 퍼붓기도 했습니다. 어제 황교안 대표의 모습은 의회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는 딱 광화문 태극기 부대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몸은 여의도에 있지만 마음은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광화문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요 빈칸에 들어갈 5글자 과연 무엇인지 패널 분들이 지금 영상에 나간 동안 머리에 상상력을 급하게 발휘하셨어요. 그리고 답을 쓰셨습니다. 자, 한 분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윤영걸 전 대표께서는 외골수 정치, 그러니까 지금 모습이 황교안의 외골수 정치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예. 정치를 하려면은 타협도 하고 대화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황교안 대표의 정치는 제가 보니까 3가지가 없어요. 하나는 우군이 없어요. 우군. 예. 그리고 중도를 향한 전략이 없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포용력이라고 그럴까요? 자기 희생. 자기 희생이 지금 없어요. 그래서 물론 저렇게 하는 건 좀 이해는 돼요. 지금 패스트트랙에 민주당 플러스 3 그쪽에 보면 과반수가 안 되니까 지금 속절없이 손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정치 시작한 지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삭발, 장외투쟁, 단식 이렇게 단식 투쟁으로 이어가다 보니까 너무 외골수만 자꾸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래서 보수는 품격이 지금 힘인데 그래서 지금 중도가 어떻게 보겠느냐. 그리고 30, 40대 젊은 층이 어떻게 보겠느냐. 여성이 어떻게 보겠느냐. 수도권이 어떻게 보겠느냐. 이런 의미에서는 좀 걱정이 좀 많이 되는 거 아니냐. 특히 국회에서 며칠 전에 폭력이 있었잖아요. 그 폭력을 지지세라고 환호는 하고 우리가 승리했다고는 하지만은 많은 국민들이 보수의 무기는 품격인데 그걸 잘못 간 거 아니냐. 그래서 약간의 좀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왜 골프 시작할 때 수영 시작할 때 보면 힘 빼는데 3년 걸린다잖아요. 프로 선수들은 힘 빼고 살살 치는데 300m 가고 아마추어는 힘대로 쳐도 100m 나가잖아요. 이른바 뒷땅만 친다 그러죠. 그렇죠. 그게 뭐겠어요.
힘을 빼야 됩니다. 지금 예. 황교안 대표가 지금 몸에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내려놓고 자기 희생하고 중도를 껴안고 예.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외골수 정치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정답을 좀 추정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조대진 변호사 쪽으로 가서 마지막 카드라고 쓰셨어요. 그러면은 지금 여러 가지 모습이 황교안의 마지막 카드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지금. 지금 황교안 대표가 정치를 시작한 지 뭐 얼마 안 되셨고 정치 초보라고 불려지고 있는데 지금 뭐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다고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안에 당내에서 아군도 없는 데다가 또 원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약발이 또 들어가지도 않는 그런 상태여서 본인이 공천권을 좀 뭐 신랄하게 이렇게 좀 이렇게 행사를 하려면 어느 정도 약발이 먹혀야 되는데 그 약발을 먹히게 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서 저렇게 좀 강경 일변도로 나가는 것 같고요. 저도 엊그저께 그 자유한국당이 그 집회할 때 그 한번 국회에서 다른 방송 때문에 가봤었는데 국회 그 본관 본관 앞에 갔었는데 사실상 그 황교안 대표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승리다라고 외칠 정도가 아닌 그냥 극우파들의 그냥 그 집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부끄러워해야 될 상황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겼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지금 정무적인 판단이 지금 흐려진 상태여서 그리고 또 의원들 관련돼서도 이제 본인이 공천 관련돼서 어느 정도 칼날을 휘둘러야 되기 때문에 반발을 예상해서인지 어떻게 보면 군기잡기도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이 어쨌든 그 의원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되고 자기 편들을 설득해야 되는 상태에서 무조건 견책만 하고 질책만 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황교안 대표가 가지고 있는 정치 초보로서의 그런 아집과 독선에 따른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어서 이번이 그 정치 생명을 가름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꺼낸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카드다. 지금 모습은 카드를 마지막 걸 꺼내서 쓰고 있는 거다라는 거래요. 그러면 다 쓰고 나면 카드가 없게 되잖아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것 같아요. 더 이상 다른 건 없어 보인다고. 자, 이번에는 조대원 전 원장은 황교안의 전략적 오판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설명해 주세요. 사실 로텐더 홀에 농성하는 장에 제가 그 당번이어서 월요일 수요일 있었습니다. 요즘 앉아서 농성을 하셨어요, 거기서. 그 농성장에 있었고 저는 안에 갇혀가지고 바깥에 집회하는 모습을 봤는데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참 부끄럽다. 부끄럽고 이게 이제 저 혼자 뭐 당내에서 뭐 튀는 행동을 하고 내부 총질하느라고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좀 상식을 가진 젊은 당협위원장들이나 국회의원들하고 얘기해봐도 부끄럽다. 이건 아니다. 그런데 당 지도부에서 지금 계속 월, 화, 수, 목 오늘까지 계속 전국에서 당원들 끌어올리고 집회하는 모습이 오늘도 예정이 돼 있죠. 그 지도부에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 결속력을 다지고 우리 이제 보수 지지층들을 견고하게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광화문 집회도 지난 토요일 날 나가봤지만 앞에서는 뭐 수십만 되는 우리 지지층들이 큰 소리로 환호하면서 대표 손을 붙잡고 막 진짜 힘내라고 하지만 길거리를 지나가는 제가 좀 떨어져서 뒷자리에 서 있었는데 그 뒤를 지나가는 일반 시민들 표정은 정말 우리를 바라보는 모습들이 혐오하는 모습들이 역력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치고 선거를 하면 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 댓글 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선거를 주도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지치면서 서울로 출퇴근해가지고 집으로 가는 그 아파트 주민들이 우리 일산 같은 경우에 선거를 다 주도하고 있고 결과가 나는데 이런 면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 지는 행보를 하고 있는 지도부가 참 안타깝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정환 교수께서는 황교안의 무모한 도전 이렇게 정답을 추정해 주셨어요. 설명해 주세요. 황교안 대표가 처음 정치권에 입문했을 때 별명이 황세모였던 거를 기억해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의 모습과 전혀 180도 달라졌죠. 자, 왜 달라졌을까요? 내년 총선을 본다면은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황교안 대표에게 보이는 건 보수의 품격도 중도도 총선도 아니고 향후 자신의 대선, 향후 자신의 어떤 색깔,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이제는 자기가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걸 가장 잘 보여줄 수 있고 가장 쉬운 방법이 소위 말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지지 세력, 즉 극우 세력을 갖다가 껴안는 게 지금으로서는 자신을 갖다가 다음 대선 때까지 당에서 지켜낼 수 있는 힘이라고 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대선 때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소위 뭐 좌우 구분하지 않고 자기를 갖다가 밀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뭐
성조기가 아니라 이스라엘기까지 들고 국회에서 난장판을 치더라도 그런 사람들까지라도 다 안아서 예. 자기는 지금 한국당 내에서 끝까지 살아가겠다. 이런 것들을 표명한 거기 때문에 예. 이제는 그것 어떤 황의 본색이 예. 자신의 색깔이 예. 나는 구구다. 그리고 이들을 기반으로 해서 예. 가겠다. 지금은 그 기반 쌓는 거, 대권을 향한 기반을 쌓는 게 중요하기 예. 때문에 뭐 총선이나 중도나 이런 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대선까지의 무모한 예, 거죠. 대선을 향한 도조인데 그게 무모하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네요. 자, 그럼 네 분 패널께 정답 확인해 보겠는데요. 네 분 쓰신 거 앞에 다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정답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맞히셨는지요. 자, 거친 막말, 강성투쟁, 황교안의 무엇일까? 정답 보여주세요. 황교안의 위험한 정치.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뭔가 정치를 하지만 굉장히 위험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했네요. 보니까 뭐 강성 지지층만 보다 중도층을 놓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이게 뭔가 지금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을 이 기사는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네 분 중에서 가장 정답에 접근하신 게 윤영걸 전 대표님 같은데요. 외골수 정치, 위험한 정치. 뭐 맥이 통하는 의미 같습니다. 정답으로 오늘 인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황교안 대표 얘기 좀 해봤고요. 매일경제 기사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화면에 천천히 나옵니다. 이게 그만큼 무겁습니다. 지금 혼란스럽고요. 무슨 얘기가 참 많습니다. 제도도 많고요. 보시죠. 민주, 아무래도 석패율제는 안 돼. 야당 3+1 합의안 거부했습니다. 3+1은요.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평당 그리고 여기에 대한신당을 합해서 뭔가 어제 합의를 했습니다. 선거제에 관해서. 그래서 합의한 내용을 민주당에 주고 이거 받아라 했는데 민주당이 석패율 때문에 안 돼. 거부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민주 수도권 의원들 반발이 컸다. 연동형 캡 30석은 수용할 듯. 비례의석 따먹기 꼼수로 위성정당 난리 무료도 확산되고 있다. 지금 보시면요. 이거를 아시는 분도 아시면 대부분 시청자분께서는요. 이게 무슨 소리지 그럴 겁니다. 연동형 캡은 뭐고요? 석패율제는 뭐고요? 이럽니다. 이거 설명하려면요. 시간이 참 많이 걸리는데 제가 한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석패율제는요. 이렇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나아갔는데요. 굉장히 아깝게 누가 봐도 진짜 아슬아슬하게 떨어지는 후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후보들을 살려주는 겁니다. 뭐냐면요. 비례대표 의원이 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구에 출마하지만 당마다 석패율제를 적용하는 비례대표 순번을 정해놓고 그 순번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장 아깝게 떨어진 분이 국회의원이 되는 겁니다. 패자부활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요. 이건 뭐 꼭 먹고 알 먹기도 아니냐 뭐 이런 평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석패율제인데 그거를 3+1은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고요. 민주당은 안 된다라고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싸움이에요.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설명 들었는데도 어렵습니다. 좀. 다음 기사입니다. 4+1 선거법 핑퐁. 핑퐁이니까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매일 될 듯 안 될 듯 뭐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낯 뜨거운 밥그릇 챙기기다. 알고 보면 이거 다 밥그릇 싸움 아니냐는 겁니다. 4야당은 내년 총선에만 뭐 비례 30석 연동 배분. 이 얘기가 무슨 연동형 캡 그 얘기입니다. 지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민주당 소수 정당에 왜 끌려다니나 당에 이런 불만이 있고요. 4+1 고 재협상. 근데 재협상 한다는 게 수십 번 나왔습니다. 근데 자꾸 깨집니다. 지금. 그리고 민주당은 한국당과 동의도 계속한다. 뭐 이런 입장이긴 합니다만 어렵습니다. 참.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절실히 원하던 바이기도 했습니다. 최소한으로 설사 축소가 되더라도 석패율 제도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이런. 석패율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훨씬 더 많이 나왔다. 그래서 3+1 협의를 했던 야당의 대표들에게 석패율과 관련해서는 한 번 더 재고를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조세훈 전 원장님. 이렇게 선거제에 놓고 선거제는 사실 많은 국민이 다 관계돼서 굉장히 단순할수록 좋다고들 그러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가는 겁니까? 뭐 한 석이라도 더 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 진짜 이렇게 바꾸면 더 먹을 수 있습니까?
그 뭐 각자 셈법에 따라 가지고 예. 한 석이라도 더 먹는다고 생각하는 방법을 가지고 예. 주장하고 떼쓰고 하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 협박도 하고. 근데 한쪽에서 더 먹으면 다른 쪽이 덜 먹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는 게 여당에서는 예. 이제 군소 야당들은 범진보권은 예. 야 공수처하고 그다음에 그 검경 수사권 조정 이거 우리가 도와줄 테니까 예. 니들이 몇 석 먹는 거 좀 더 내놔라. 그 어차피 앞으로 우리가 이제 당선이 더 되면 당신들 도와줄 거 아니냐 이 논리고 여당 입장에서는 한 석이 아깝지만 자기들이 대통령 공약한 부분이 있고 하다 보니 그걸 밀어붙이려고 하다 보니 이쪽하고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지금.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예. 최초에 우리가 이 선거법 제도를 바꾸려고 했던 거는 사표를 방지하고 또 지역구도를 좀 깨고 이런 선한 의도로 시작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선한 의도는 다 사라지고 예. 꼼수에 꼼수 뭐 그다음에 누더기만 남다 보니까 진심은 사라지고 이제 예. 당리당략만 남았다. 이런 부분들을 국민이 지금 혀를 차면서 예. 혐오하고 있다. 이걸 좀 알아야 됩니다. 이쪽 알겠습니다. 정치권에서. 예. 처음에 선거제를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 게 아까 잠깐 얘기하셨지만 우리나라가 너무 지역구도로 이렇게 갈라져 있다. 분열돼 있다. 그리고요. 정치 신인들이 어디 들어갈 구석이 없다. 뭐 이런 거 좀 바꿔야 된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공감하시는 분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논의 과정을 보니까 그거는 온데간데 없고 막 이상하게 가고 있어요. 조대진 변호사. 네. 이 석패율과 함께 무슨 이중 등록된 뭐 이렇게 복잡한 게 나오는데 네. 그게 많은 분들은 좋게 말하면 폐재부활, 나쁘게 말하면 이거 꼭 먹고 알 먹고 아니냐. 이게 뭐냐. 이렇게 또 지적들 하세요,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이 뭐 석패율 제대로 예. 반대하는 이유가 뭐 일부 언론에서는 뭐 이중 등록제 그러니까 지역구 예. 그 의원도 등록을 하고 비례의원도 등록을 해서 예. 뭐 아깝게 떨어진 사람들을 비례의원으로 예. 구제하는 뭐 이렇게 될 경우에 지역구 의원들 관련된 표들이 예. 진보 진영에서 갈라질 거를 대비를 할 예. 경우에 민주당이 불리할 거다라고 예.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러 해석이 가지- 맞는지 어떤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요. 예. 그런데 뭐 진보 진영의 이런 표들 때문에 이렇게 석패율 제도를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는 취지. 아무래도 석패율 제도가 들어오게 되면 사회적 약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공간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아무래도 석패율 쪽에는 좀 힘이 강하신 정치인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아깝게 떨어지는 사람들은 다 중진의 의원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반대를 하는 거고 예. 지금 뭐 야당이나 뭐 야당이나 자유한국당 다른 야당들에서 예. 뭐 누더기 법안이 된 게 마치 민주당이 책임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양보를 했거든요. 많은 부분을 양보를 했고 또 그 이제는 그 야당들이 그 양보를 해야 될 상황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 지금 관련된 선거제도의 개혁의 취지는 예. 거대 그러니까 양당에 있어서의 그 메리트만 줄 것이 아니라 예. 그 주는 것도 막아야 되지만 소수 정당이 일방적으로 이득을 취하는 것도 막아야 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소수 정당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참여의 기회를 주는 건 중요하지만 예. 그렇다고 소수 정당에 관련돼서 너무 유리하게끔만 만드는 것도 선거법 제도 개혁의 취지에 어긋난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조대진 변호사 얘기하고요. 조대원 전 원장님 얘기 들었는데 무슨 소리일까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게 제도가 복잡하게 지금 논의가 되고 있어서 그리고 굉장히 좀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혼란스러운 거 자꾸 얘기해봐야 더 혼란스러울 것 같아서 이 정도로만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다음 기사 넘어가겠는데요. 다음 기사의 주제는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옆에 얼마 전에 우리 옆에 천사가 있었는데 그 천사를 찾았답니다.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보시죠. 이른바 장발장부자. 많은 분들 참 관심을 가지신 내용입니다. 어떤 마트에 갔는데 돈이 없어서 아들과 30대 아버지와 아들이 마트 앞에서 우유와 빵 등을 보고 한참 있다가 그 우유를 덥석 집어서 가지고 가려다가 주인한테 들켰죠. 근데 사연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고 힘들었고. 그리고 그 아버지는 몸이 불편한 상태고.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어떤 60대로 추정되는 분이 그 마트 밖에서부터 그걸 쭉 본 거예요. 그리고 경찰이 와서 신고했으니까 경찰이 왔잖아요. 그냥 경찰하고 얘기하는 과정을 다 지켜본 거예요. 근데 경찰도 사정을 듣고 보니까 너무 딱한 거예요. 그래서 식당으로 데리고 가서 식사 대접을 좀 하고 식사하시라고 하고 그 마트 주인하고는 잘 얘기해서 이거는 그냥 뭐 이렇게 좀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고 해서 잘 됐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다 지켜본 어떤 60대 부분이
그 부자에게 20만 원을 내놓고 확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동안 누군지는 몰랐습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지금요. 인천 중부경찰서가 그분을 찾아서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요. 내가 별거 한 거 아닙니다라면서 뭐 언론 인터뷰 같은 걸 고사해갖고 뭐 목소리는 없어요. 여기 사진만 이렇게 있죠. 그래도 이런 분들 이름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60대고요. 사업을 하시는 박춘식 씨입니다. 이분입니다. 그리고 요 내용과 관련해서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회의에서 한 얘기도 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희망이 있는 따뜻한 사회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까지 저기에 관심을 기울였어요. 여기 보면 좀 더 상황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는데 화면 봐주시죠. 지난 10일 인천의 한 마트. 우유, 사과 6개 등 10,000원어치를 훔쳤습니다. A씨와 아들 B군.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자녀 2명, 노모 등 4인 가족의 가장인데 건강 악화로 구직 활동이 어렵습니다. 기초생계급여로 생활하는데 4인 가족이 살기 너무 힘든 겁니다. 다음입니다. 그래서 인천 장발장이라고 알려졌죠. 자, 여기 보면 먹을 것이 없어서 2끼를 굶었다. 그러니까 마트 대표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경찰 인근 식당에서 국밥 대접. 그리고 박춘식 씨. 그 상황을 다 지켜본 뒤 너무 딱하니까 2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넸습니다. 다음이죠. 자, 경찰이 이분을 찾아서 감사장. 그리고 이 경찰, 식사 대접한 이 경찰은 표창장. 너무나 많은 따당. 그러니까 아까 제가 소개했죠. 우리 생활, 우리 옆에요. 이런 천사들이 계셨어요. 우연히 마트에서 봤다. 돕고 싶어 현금을 찾아 국밥집에 찾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돈을 건넸을 때 그 아들이 돈을 건네고 휙 사라졌거든요. 아들이 쫓아가서 이거 가져가세요 했는데 그냥 가셨거든요. 아, 이런 상황입니다. 윤영권 전 대표님. 네. 이런 행동 사실은요 저희가 소개하지만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요. 그렇죠. 뉴스를 보면 요새 화나는 게 많은데 저 뉴스를 보면 누구나 저 눈물을 흘릴 정도로 참 가슴이 좀 먹먹하잖아요. 우리 과거에 한 세대 전만 해도 다 배고픈 사람이 많았잖아요. 어릴 때 다 그 밥 얻으러 다니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는데 저렇게 4인 가족 30대가 밥을 2끼 굶어서 배가 고파서 마트에서 저렇게 우유하고 사과를 훔칠까. 저렇게 우리가 이 사각지대가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웠고 또 하나는 다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경찰은 그 피의자인데 그 혐의 그 도둑질한 사람인데 가서 국밥을 사주고 마트 주인은 또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하고 또 어느 사업가는 그걸 보고서 60대 사업가는 돈 20만 원을 이게 전달해 주고 갔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아직은 좀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 저는 그걸 보면서 옛날에 미국에서 구아디아 판사라는 판결이 생각나요. 그 뉴욕의 그 오래전에 유명한 판사인데 장발장 같은 할아버지가 거기도 며칠 굶어서 빵 훔쳐서 이 법원에 재판받으러 왔어요. 그때 판사가 벌금 10불을 때렸어요. 10달러. 10달러 때리면서 자기가 지갑에서 10불을 꺼내면서 벌금은 이때까지 잘 먹고 잘 사는 판사 내 책임이 크다. 10불을 자기가 냈어요. 판사가. 그럼 자기가 벌금을 결정을 하고 자기가 낸 거예요? 그렇죠. 죄는 졌으니까 벌금은 때리되 내가 냈어요. 그리고 방청객들한테 모자를 돌렸어요. 여기 분들 혹시 생각 있으면 동참해 주십시오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도와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왜 그랬느냐. 벌금을 때리고 그렇게 도와주고 한 거는 그 장발장 할아버지의 감정을 안 건드린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저런 분들이 도와주더라도 우리가 좀 보이지 않게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좀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이걸 좀 찾아야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12살짜리 아이가 20만 원이면은 얼른 집어넣을 텐데 그거를 60대 어르신한테 가져가시라고 뛰어가서 쫓아가서 드리려고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존심도 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와줄 때 그런 것도 좀 많이 좀 고려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복지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는데 진정한 복지는요 어떤 경제적인 도움을 주지만 이런 분들의 마음까지 보듬는 복지 진짜 복지일 것 같은데 너무 큰 기대일까요? 아무튼 이 기사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번에는요, 시골 의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키워드에 잠깐 있었는데, 의사, 그리고 우리나라 전문직, 이른바, 요즘엔 이런 표현 잘 안 쓰지만, 사자 돌림 직업에 관한 기사가 오늘 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사자 돌림이라고 얘기하니까 조대진 변호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시네요, 지금.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도시보다 농촌의 의사, 약사가 벌이가 좋다. 어떻게 생각하면 도시가 낫지 않을까 싶은데 시골 의사가 더 낫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 인력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 공개를 했는데 이렇습니다. 농촌에 근무하는 의사는 월 1,400만 원 좀 넘게 번답니다. 그런데 중소도시는 의사는요 1,300만 원대입니다. 그리고 대도시 의사는요 1,300만 원대 초반대입니다. 시골 의사가 더 많이 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시골 의사. 그 동네 분들과 돈독하게 지내고 진짜 동네 의사로서 잘 역할을 하셔서 그런 걸까요? 그리고 여기 보면 대도시 의사를 제쳤다는 거고 있고요. 약사도 시골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또 시골이라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왜 시골이라 그러는데 농어촌이라고 바꾸겠습니다. 농어촌 약사도 월 170만 원 정도 더 받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표가 있네요. 여기 보면 의료인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간호조사 쭉 있는데 일단 여기 농촌 지역 기준으로 볼까요? 의사가 제일 많이 벌군요. 1,400만 넘고요. 치과의사는 한 900만 원대, 한의사는 500만 원대, 약사도 500만 원대 이렇게 됩니다. 아무튼 이 기사는 시골 의사가 월 소득이 가장 높다 이런 겁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여기 있습니다. 이쪽 보면은 좀 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의사 주 46시간 일하며 월 1,300여만 원 번다. 근무 시간이 46시간 굉장히 많은 거예요. 토요일 근무하는 의사들 많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8시간, 평일은 8시간 이상, 토요일까지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무 시간이 꽤 긴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주당 평균 외래 환자가 235명, 동네 의원 월 1,500만 원 벌어서 최고다. 동네 의원도 또 괜찮다. 그러니까 큰 병원, 상급병원보다 농어촌 지역이나 동네에서 개업하시는 분들이 월 소득이 높다. 이런 통계가 나왔다고 합니다. 아무튼 의사들의 생활에 관한 문제고요. 다음은 변호사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다음 보시죠. 여기 있습니다. 변호사 3만 명 시대, 로스쿨 10년, 2만 명 가까이 늘었다. 변협, 치열한 경쟁의 시대에 진입했다. 그러니까 여기 변호사분들은 상황이 어렵다. 이른바 먹고 살기 만만치 않다. 이 얘기거든요, 지금. 요 기사 두 개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른바 사자 돌림 직업, 의사, 변호사 이렇게 꼽히잖아요. 자, 조대진 변호사가 남 얘기 아닌 것처럼 표정을 지어주셨는데 그래서 변호사 얘기부터 해보죠. 변호사 요즘 어떻습니까, 정말? 변호사들 이제 사람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경쟁 체제로 된 것은 사실이고요. 네, 경쟁 체제로 된 것 자체가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긍정적인 더 면이 많고 로스쿨 제도가 이제 됨으로 인해서 변호사들이 많이 나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럼에 따라서 예전에는 변호사들이 좀 이제 몸담지 않았던 분야, 다양한 직역에 몸을 담을 수 있게 돼서 국민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그 법률 서비스를 더 가깝게 경쟁이 치러진다는 거는 서비스 받는 쪽에서는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더 그렇게 세밀하게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사람 수가 늦는 거를 무조건 우려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필요는 없이 오히려 더 긍정적인 부분이 국민들한테 더 생기게 되었다라고 바라봐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박찬호 교수님, 요 시골 의사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정부에서도 동네 의사분들을 더 활성화해야 된다. 그리고 동네 주치의를 가진다. 이런 캠페인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동네에서 개업하시는 의사분들, 농어촌 지역에서 개업하시는 지금 1차 진료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들 소득이 더 높다는 거예요. 네. 이게 사실은 월급의 단순 비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동산 문제가 복잡한 이유가 단순하게 부동산 문제가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자녀들의 교육 문제, 학원 문제, 학군 문제, 그리고 문화시설이나 편의시설 문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드러나는 게 부동산이니까 마찬가지로 시골 의사도 마찬가지인 게요. 죄송합니다. 농어촌도 마찬가지인 게 월급 100만 원, 200만 원 더 준다고 그래도 그러면은 결국은 자녀 교육 때문에 또 집안의 문화생활 때문에 집은 수도권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주말 부부를 해야 됩니다. 예. 주말 부부를 하면은 집을 두 채를 운영해야 돼요. 오히려 들어가는 돈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월급 몇백만 원 더 준다고 그래서 예. 주말 부부로 인한 그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예. 이게 결국은 단순 비교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좀 그런 점 때문에 예. 시골 의사가 왜 월급 많이 주는데 왜 시골 안 가서 개업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예. 지방에 부동산 싼 아파트 많은데 왜 비싼 강남에서 살려고 하는 거야, 하려고 예. 하느냐 이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단순 비교보다는 좀 종합적으로 우리가 의사나 예. 변호사나 필요한 사람들에게 효율적으로 그 수요에 맞는 예.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종합적인 고민이 필요한 거지 단순 비교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골 의사 월 급여 뒤에 있는 어떤 다른 사항도 좀 봐야 된다. 통계를 좀 깊게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지적을 좀 해주셨어요. 아무튼 오늘 변호사와 의사에 관련된 내용이 오늘 좀 있어서 눈길을 좀 잡았습니다. 이번 기사는요. 대통령의 딸, 대통령의 자녀란 위치가 과연 무엇일까? 이런 걸 또 생각하게 하는 기사입니다. 보시죠. 오늘 조선일보에 있는 기사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딸, 다혜 씨. 뭐 아버지 동창인 갤러리 대표의 뭐 전시 기획 해보고 싶다. 지금 사실 동남아시아에서 이렇게 거주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본인 혼자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어떤 직장을 찬다. 뭐 이런 기사예요. 여기 보면 국내에서 일자리 찾고 있는 중이다. 남편은 아직 동남아 체류인 듯하다. 자, 대통령의 자녀는요 항상 이렇게 관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어떤 과거에 약간 어떤 불행했던 모습 때문에 특히나 대통령,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자녀에 대한 어떤 관심 이런 게 좀 있거든요. 윤영권 대표님, 예. 대통령의 자녀라는 위치 참 어려운 위치인 것 같아요. 이래도 여러 가지 또 세간의 얘기가 나오고 저래도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요. 얼마나 힘든가는 예. 역대 대통령 자식 중에 잘된 사람 누구 있나 한번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제대로 직업 있는 사람 하나도. 예. 대부분 감옥 갔다 오고 직업이 예. 없고 어떻게 왔다 갔다 해요. 예. 그만큼 대통령 현직에 있을 때는 예. 많은 사람들이 끈을 대서 뭘 해도 빼먹으려고 로비를 하다가 예. 나중에 끝나고 나면 어떻게 감옥 생활하든지 여론의 지탄받고 거의 예. 매장되다시피 해서 뭐 탈모도 심하게 앓는 사람도 있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잘 못하잖아요. 예. 그만큼 대통령 친인척이라는 게 어렵다. 그 문다혜 씨도 아마 대통령 딸이라서 동남아 이주했는데 예.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왜 갔느냐, 왜 대통령은 공개 예. 안 했느냐, 뭐 누구 뭐 특혜를 받았느냐, 예. 또 부부간에 또 재산을 또 증여했거든요. 예. 그건 또 문제가 없었냐 말이 많았는데 그만큼 좀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있는 대로 저렇게 좀 공개하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나 어디 산다. 지금은 예. 어느 나라라고도 밝혀지지 않았거든요. 예. 문준영 씨도 좀 더 공개하고 예. 또 청와대에서도 특별감찰관을 지금 임명 안 했잖아요. 예. 그것도 임명해서 대통령이 자연스럽게 기자들하고 간담회나 회견하면서 예. 우리 딸 어디 살아. 지금 뭐 하고 싶은데 취업이 안 돼서 좀 많이 힘드네. 예. 내가 좀 도와주고 싶어. 이런 식으로 좀 얘기 좀 하는 게 어떤가. 예. 딱 막아놓으니까 이 궁금증이 자꾸 안개처럼 커지는 예,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사실 대통령의 자녀라는 이유고 참 여러 가지 제약을 받는 게 많을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또 어떤 권리일 수도 있는데 이게 또 통제가 되는 경우도 있어서 여러 가지 또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가 될 건데요. 해외 소식인데 무슨 자작극 얘기가 있네요. 기사 좀 보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철없는 10대 소녀 뉴욕 항복판 피랍 자작극. 뭐가 납치된 것처럼 꾸몄다는 겁니다. 하루 만에 귀가 후 경찰에 실토했는데 꾸며낸 거다. 엄마의 과잉 보호가 싫어서 이런 일을 꾸몄다는 겁니다. 영상이 있거든요.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밤에 뭐가 꼼꼼한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 보시면 누가 자동차 안으로 누굴 끌고 가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10대 딸하고 엄마가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남성 괴한들이 나타나서 차를 열고 끌고 납치해 간 겁니다. 그리고 엄마는 저렇게 밀려갖고 넘어지고 막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이게 CCTV에 잡혀서 미국 사회가 발칵했습니다. 최근에 뉴욕 항복판에서 어떤 테러 비슷한 일을 당해서 목숨을 잃고 있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 미국 사람들 굉장히 긴장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알고 보니까요. 그 딸의 자작극이었답니다. 이유는 엄마가 너무 과잉보호하고 나를 해외로 자꾸 이주시키려 한다. 그게 싫어서 이랬답니다.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요.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